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나요? 지훈 씨. 도망만 칠 줄 아는 비겁하고 망할 놈의 남자. 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지쳤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여자와 살아요. 당신은 배신자이고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수치입니다. 별표. 입 다물어, 선이야.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항상 희생적이고 고귀한 척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있나요? 그녀는 탓하고 탓할 줄만 안다. 네, 제가 틀렸지만 사회 공간을 좀 준 적이 있나요? 별표. 주거 공간. 네, 저는 당신이 그 공간을 갖게 하고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당신의 딸을 버리게 했어요. 당신은 정말 쓰레기 같은 남자예요. 가족이란 걸 절대 몰라요. 그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고 확실히 나를 가질 자격이 없다. 별표. 별표 내 인생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어린 시절의 상실, 결혼의 배신, 고독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날들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이다.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일어나서 고통을 스스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기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나약한 고아 소녀에서 강한 엄마가 된 자신을 되찾고 상처를 이용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가져다주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표. 저는 1992년 이른 봄날 광주에서 나무 그늘과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선이라고 합니다. 광주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지만 나에게는 지울 수 없는 슬픈 기억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종종 작은 집 앞 계단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풍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1997년 겨울에 돌아가셨고 제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이미지는 작은 창가의 자수 프레임에 실 하나하나를 천천히 잡아당기는 그녀의 야윈 손이었다. 겨울 오후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며 아름답지만 가슴 아프도록 슬픈 풍경을 만들었다. 할머니의 모호한 사연으로만 기억되던 아버지는 오래전에 우리를 떠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마당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상상을 하는 흘길을 먼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한 아이의 헛된 희망일 뿐이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날들은 그 후 조용하고 단조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할머니만이 나를 돌보고 보호해 주었지만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기만 하셨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지만 삶의 압력 때문에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는 항상 저를 낯선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희미한 실타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아주 일찍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다. 저는 집 앞 자두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 짧은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실을 감수하면서 잘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상상하면서요. 하지만 인생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광주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부르는 장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절들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이 제게 삶을 직면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에 의해 광주 연두리에 있는 작은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공기는 맑지만 마음은 쌀쌀한 이른 봄 아침이었다. 타가소는 작은 비탈길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노란 이채꽃이 만발한 들판이 있다. 불행한 아이들에게 이곳은 안식처라고들 하지만 나는 단지 나를 위한 자리가 없는 완전히 낯선 세계라고 느낄 뿐이다. 처음 그곳에 있을 때 나는 종종 마당 한 구석에 숨어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웃고 울고 말다툼을 했지만 저는 낯선 사람처럼 밖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수용소 직원들이 친절로 나를 대해주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나의 마음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밤이 되면 나는 종종 차가운 철제 침대에 누워 담요로 몸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짧지만 따뜻한 옛날의 기억을 기억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번은 어릴 때부터 이곳에 살았던 저보다 3살 많은 소년 지훈 씨를 만났어요. 지훈은 언젠가 이곳을 탈출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것 같은 그가 가졌던 꿈에 대해 자주 들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빈정대는 말투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사람은 지훈이었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은 우리가 타가소에서 도피하기로 결정한 때이다. 무더운 여름 오후, 지훈은 나를 정원 구석으로 끌고 가서 나에게 모험 계획을 말했다.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뒷벽을 몰래 기어 올라갔을 때의 짜릿한 긴장감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다는 생각에 킬킬거리며 근처 숲 가장자리로 단숨에 달려갔다. 그러나 밤이 되자 공포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길을 잃었다. 몇 시간 동안 당황한 후에 우리는 한 현지인에게 잡혔다. 그들은 우리를 수용소로 다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직원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지훈 씨는 중징계를 받았고 나는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시선만 받았다. 그날 밤 지훈이 울음을 터뜨리는 걸 처음 봤다. 그는 나를 곤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지만 나는 잠자코 있을 뿐이다. 비록 그 계획이 실패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잠시라도요. 고아원 시절은 꼭 지옥은 아니었지만 천국도 아니었다. 사랑의 결핍은 나 자신을 닫게 하고 자신과 주변 세상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나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20세의 나이에 쌀쌀한 3월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15년 동안 살아온 고아원을 떠났다. 4시간이 넘는 버스에서 저는 창문 옆에 앉아 낡은 가방을 껴안았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은 옷 몇 벌, 낡아빠진 일기장, 그리고 제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작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대도시 탐험에 대한 열망 뒤에는 완전히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숨길 수 없다. 서울은 내가 고아원 직원들이 가져온 잡지 사진들로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붐비고 시끄럽고 삶의 리듬은 시간과 경주를 하는 것 같다. 나는 매일 밤 작고 예쁜 카페와 거리 예술가들이 공연하는 활기찬 동네인 홍대의 작은 방을 빌렸다. 방이 좁아서 싱글 침대와 오래된 책상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저에게는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만드는 법부터 까다로운 손님들을 다루는 것까지 모든 것에 서툴렀다. 하지만 저보다 몇 살 어리지만 항상 명랑하고 인내심이 많은 매니저 민정 씨의 도움 덕분에 점점 일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민정이는 역동적인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내가 고행자 누이 같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내가 초창기에 소외감을 덜 느끼게 했다. 그리고 지훈이가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서둘러 테이블을 닫고 주문을 하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그는 가게에 들어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여전히 목에 걸고 있는 이어폰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고아원에서 저와 함께 자랐던 그 친구가 15살 때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던 지훈이라는 걸 바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을 때 그 익숙한 눈빛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선희, 저인가요? 그가 놀라움과 기쁨의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퇴근 후에 함께 모여 앉아 지난 세월을 서로 이야기했다. 지훈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 입사해 평소처럼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피로감이 감돈다.
갇혀있다는 느낌을 견디지 못해 보육권을 그만두고 스스로 길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말없이 떠난다는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후회를 느꼈다. 우리는 그 후 한강변의 노점, 고먼, 지훈이 종종 도시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작은 골목까지 여러 번 다시 만났다. 대화할 때마다, 볼 때마다 믿게 되는 게 지훈이는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전화 한 통을 들었는데 곧 갚을게, 소란 피우지 마으라고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캠프를 떠난 뒤부터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나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것이 드러난다. 때때로 그는 설명 없이 며칠 동안 사라졌고 내가 물어볼 때마다 그는 그저 웃기만 하고 길 때문에 바쁘다고 말했다. 어느 늦은 밤 퇴근하던 중 갑자기 어두운 골목에 서서 낯선 남자와 격렬하게 다투는 지훈을 보았다. 나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지훈이는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거나 아마도 나는 그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을 것이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2015년 가을 어느 날 여의도 고먼의 나무들이 붉게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작지만 아늑한 결혼식은 내가 일했던 카페에서 열렸는데 그곳은 우리의 추억이 많이 담겨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지훈은 우리가 함께 맹세를 할 때 눈빛이 뿌듯하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이 새로운 삶이 제가 수년 동안 갈망해온 지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후 처음 며칠 동안 지훈은 항상 나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종종 제 시간에 집에 와서 나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으로 간단한 저녁을 요리하기도 한다. 외롭고 잃어버린 세월을 보낸 후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2017년 봄 첫 달 혜린을 맞이할 때 과거의 어려움은 모두 뒤에 남았다고 생각한다. 딸을 안고 있는 지훈을 볼 때마다 그의 미소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행복은 때때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의 표면일 뿐이다. 혜린이가 태어난 후 지훈이 달라진 걸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늦게 집에 돌아오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 한 번은 우연히 지갑을 가지러 코트장을 열다가 비공식 금융기관에서 빌린 종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 숫자가 나를 현기증 나게 했다. 물어보려 했지만 지훈은 작은 빚이라며 그냥 내팽개치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침묵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부는 제가 큰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일부는 제 의심이 가족을 해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점차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혜린이 재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을 만나자고 한 낯선 두 남자였다. 그들은 규칙적이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지훈이 거액의 빚을 졌고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그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쉴 수 없었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집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당황한 채 지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를 마주했다. 지훈은 결국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빨리 돈을 벌기 위해 도박에 연루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는 모든 것이 작은 빚에서 시작됐지만 차츰 헤어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가 됐다고 말했다. 악몽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해답이 없는 질문들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애써 지켜온 작은 가족이 이 폭풍 후에 굳건히 설 수 있을까? 혜린이 때문에 강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무력감과 좌절감은 딸이 푹 잠든 밤에도 여러 번 울음을 터뜨리게 한다. 어느 늦은 밤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있는데 지훈이 어깨에 손을 얹고 걸어온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침묵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해 겨울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것 같았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구석을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딸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지은이와의 첫날들은 기대했던 달콤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2019년 더운 여름 저녁에 예상보다 거의 한 달 일찍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소리를 낸 직후 의사가 지은이를 데려갔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아기가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지켜봐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다만 귀가 멍하고 눈앞의 세계가 갑자기 흐려졌다. 신생아 중환자실 NICU는 지은이 태어난 후 처음 몇 달 동안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아이의 작은 몸에 붙어있는 도관을 보았고 심장 박동기가 이상한 소리를 낼 때마다 마음이 조였습니다. 지은이가 응급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 나는 차가운 복도에 서서 절망적으로 기도했고 내 모든 호흡이 내 아이의 약한 심장박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병원비 청구서가 쌓여가고 있고 출산 후 2주 만에 다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보낸 후 저녁 교대 근무를 하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건강이 점점 지쳐가는데 마음속으로는 지은이가 전부예요. 나는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훈은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그도 매일 병원에 가려고 노력했지만 방문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일이 너무 바쁘고 이러한 압력에 직면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의 부재는 나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한 번은 부엌 구석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앞에 허공을 응시하는 그를 보았다. 저는 이 일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며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병원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합병증이 있어 수술이 시급하다. 나는 서둘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내 스스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 4시간 동안의 수술 후 의사는 지은이는 위기를 넘겼지만 아이의 상태는 아주 희박하다고 말했다. 아이의 병상 옆에 앉아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두려움과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새로 등장해 옷이 흐트러지고 눈빛이 혼란스러웠다. 어젯밤 어디 계셨어요? 피곤과 눈물로 목이 쉬어 물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짧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제 안에서 소외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개인적인 고통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의 무관심은 내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나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내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 더 많은 일에 뛰어들었다. 한 번은 슈퍼마켓에서 청소할 때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2명의 동료가 근처 바에 자주 나타나 돈을 물쓰듯 하는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그들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안다. 행복의 출발지라고 생각했던 서울은 이제 스트레스와 상실감이 가득한 곳일 뿐이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나는 희미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는 지은이가 내가 계속 서 있는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지은이가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낸 뒤 겨우 잠이 든 2020년 초겨울 저녁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슈퍼마켓에서 급한 일을 끝내려고 노력했다. 지훈의 책상 서랍에서 펜을 찾던 중 전에 본 적이 없는 낡고 낯선 핸드폰을 우연히 손이 닿았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훈 씨는 왜 저도 모르는 핸드폰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켰는데 읽지 않은 메시지가 화면에 바로 뜨더군요. 그 글은 나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게 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까요? 불과 며칠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떠날 거라고 했잖아요. 공약 지켰어요. 목이 메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요. 이거 오해인가 봐. 머릿속으로 지훈이를 변호하려고 애쓰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아래로 스크롤할수록 메시지는 더 명확해집니다. 그와 낯선 여자 사이의 의미심장한 대화들, 화면에 사랑해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라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지훈이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내가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을 때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이게 무슨 전화야? 라고 나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나를 보고 어리둥절한 눈빛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건 오해일 뿐이야. 라고 그는 중얼거리며 감히 내 눈을 보지 못했다. 오해? 이 메시지들이 오해인가요? 지훈 씨, 제 뒤에서 뭐 하세요? 당신은 우리 딸과 나를 배신합니까?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는 친구를 통해 이 여성을 만났고 원래 관계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선이 미안해. 라고 그가 목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배신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구축하려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진 느낌이었다. 병원비와 씨름하던 몇 달 동안 지은이의 건강으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했다. 이것은 배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가족에게 바친 모든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잘 수 없었다. 거실에 앉아 한적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자니 대답 없는 질문들로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의 끝인가?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손을 놔야 할까? 이튿날 아침 지훈이 막 떠나려 할 때 나는 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이 가족을 구하고 싶다면 그녀와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나와 지은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라고 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상처처럼요. 당장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후 며칠간 경계심이 가득한 지훈의 모든 행동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기대들이 당신을 오랫동안 미끄러지게 한 것은 아닐까? 밤에 지은이가 내 옆에 누웠을 때 그녀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다. 어찌됐든 아이를 위해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지훈과 함께 계속할 수 있을지는 아직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여러 날의 침묵 끝에 지훈과 한 차례 맞대결을 벌이기로 한 2021년 겨울 저녁이었다. 나는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직면할 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소파에 앉은 지훈은 낯선 휴대전화를 앞에 놓자 시선을 피했다. 지훈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설명이나 사과 대신 선이야. 너는 나를 전혀 몰라. 당신은 아이와 돈밖에 몰라요. 하지만 저는요? 나도 행복해야지. 그가 한 말은 청천벽력과 같아서 내 마음을 강타했다. 나는 그를 보고 아연실색하여 말을 할 수 없었다. 행복.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행복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지냈지? 내가 한 거라곤 이 가족을 위해서, 너와 지윤이를 위해서야. 나는 소리쳤고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사라졌다. 말다툼은 금세 더욱 격렬해졌다.
지훈은 더 이상 미우치는 기색이 아니라 도전이다. 그녀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당신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그녀에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그녀와 1년 넘게 사귀어 왔습니다. 적어도 그녀 곁에서 나는 나 자신인 것 같다. 그의 단도직입적인 고백은 나로 하여금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1년 이상. 내가 아이들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요? 지훈 씨.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세요?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듯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나를 더 깊이 배신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당신에 대한 나의 믿음,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이제 웃음거리로 판명되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가 목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이 가족을 배신하고 지은이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은 여기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말없이 집을 나섰다. 나는 텅 빈 방에 다시 앉았고 바깥의 찬바람 소리는 가느다란 창문을 꿰뚫는 것 같았다. 한때 행복했던 모든 기억은 이제 아물기 어려운 깊은 상처에 불과한 것 같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와 계속 살 수 없다. 춥고 외로운 내 마음을 비친 듯 매서운 한겨울 서울.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지은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는 이전에 혼자 싸웠고 제 딸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훈과 마지막 말다툼 끝에 이혼 결정을 내렸다. 서울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한 2022년 봄의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고모하고 무거웠다. 저는 이 가족을 구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며 많은 밤을 보냈지만 결국 저는 기만과 상처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미했다. 아마 당신도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부르던 강남의 작은 집을 나와 지은이와 약간의 짐을 챙겼다. 나는 마포구에 있는 아주 작은 자취방을 빌렸는데 그곳은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하나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하숙방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아빠진 건물 3층에 있는데 지은이를 들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저는 아주 적은 것으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다. 매일 아침 지은이를 병원에 데려가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아침 교대 근무를 서둘렀다. 오후에 나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저녁을 준비하고 집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은이 밥 주면서 식탁에 쓰러질 정도로 피곤한 날도 있었고 잠이 부족해 눈이 따가웠다. 하지만 그 소녀를 볼 때마다 비록 연약하지만 제게 미소를 지으려 할 때 저는 제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자고 있을 때 나는 침대 옆에 앉아서 작은 책상 램프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난 수술 이후 가슴에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나는 무한한 슬픔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인생이 왜 우리 모녀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을까?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자문했다. 하지만 즉시 저는 스스로를 닫고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일하다가 예전에 다니던 카페에서 전 매니저 민정양을 만났어요. 그녀가 나를 바로 알아보고 나를 한 구석으로 끌어내자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선이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간단히 말해서 이혼했고 지금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 민정은 오랫동안 침묵한 후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나를 즉석에서 울게 만들었다.
그런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 그 후 민정이는 지은이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 제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마포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대가 좀 더 융통성 있는 다른 직장을 구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녀의 도움 덕분에 나는 삶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았다. 그래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들이 있었다. 한 번은 지은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고열이 났다. 나는 겁에 질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가 지은이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한 의료진이 지나가면서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너무 강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나는 단지 엄마일 뿐이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굳건히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불빛과 시끌벅적한 도시 서울은 이제 나의 전쟁터다. 하지만 이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매일, 매 걸음마다 지금 내 인생의 유일한 작은 빛인 지은이를 위한 것이다. 2023년 초가을 서울 거리를 상쾌한 바람이 불 때 한 비영리 단체가 주최한 자선 행사에 자원봉사를 초청받았다. 그날 나의 일은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 및 음식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바쁜 와중에도 불우이웃 돕기에 작은 몫을 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식탁에 도시락을 쌓아 올리는 동안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돌아서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는 중년 남자를 만났다. 그는 행사의 큰 후원자인 것 같은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비록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매우 친숙한 어떤 것을 느꼈다. 천만의 말씀, 이건 작은 일이에요. 라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셔츠에 적힌 영차를 본 그의 이름인 민준 씨의 눈빛은 평소보다 오래 내 얼굴에서 머물렀다. 그는 뭔가를 생각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왜 닮으셨어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모든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선이요. 나는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다. 선이. 그는 내 이름을 반복했고 눈빛에 감동의 빛이 떠올랐다. 몇 년생이세요? 1992년이라고 말했죠? 공기 중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마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막 연결된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몇 초의 침묵 끝에 그는 갑자기 어머니 이름이 지영이에요. 그렇죠? 라고 계속 물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가 어떻게 나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순간적으로 정말 몰랐던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손을 떨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민준입니다. 친아버지. 그 말은 청천벽력 같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저와 어머니를 버렸던 그 남자는 이제 제 앞에 서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민준 씨는 옛날에는 가족의 압박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녀를 떠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생활이 안정되자 그는 30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하셨어요. 이라고 그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니와 딸이 무엇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속죄하고 싶다. 저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치고 싶은 부분 중 일부는 그분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제가 그분의 모습 없이 외롭고 상심해서 자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이것이 제 인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라고 믿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민준 씨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말했다. 마음은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나는 동의한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소개한 실험실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착잡함을 느꼈다.
제가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는 예상밖이 아니었다. 민준 씨는 정말 저의 친아버지예요. 의사로부터 서류를 받았을 때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선희 씨, 아버지는 수년 동안 절망에 빠져 아들을 찾아왔다. 아버지가 너무 늦어서. 나는 거기 서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늙었고 후회하는 눈빛으로 보이는 그 남자를 보면 나는 그가 정말로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30여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상처를 진정시키는데 사과 한마디가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DNA 결과가 민준 씨를 나의 친아버지로 확인한 후 잘 풀린 것처럼 보였던 삶의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돌았다.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아직 멀었지만 그는 보상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는 저를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은이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실과 배신 후에 어떤 도움도 보이지 않는 조건들을 수반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은이와 내가 품었던 작은 꿈을 생각하면 그와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24년 봄, 아버지의 후원으로 마포구에 작은 자선센터를 열었는데 그곳은 힘든 독립생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작은 행복지라고 불리며 소박하지만 제 모든 소망이 담긴 이름이에요. 저와 같은 고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죠. 우리는 교실과 놀이터가 있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관심과 자원은 이곳을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목적지로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어린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 처음 돌아오니 행복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다. 8살쯤 된 민수라는 소년이 저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고립된 벽을 허물려고 애쓰며 너와 대화를 시작했다. 민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를 버렸다고 말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이 재현한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너의 말을 듣고 동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서서히 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작은 얼굴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지은이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최고의 보살핌을 받기도 했다. 그는 지은을 서울의 한 최고 병원 진료 명단에 올리기 위해 인맥을 이용했다. 복잡한 수술 후 지은이의 심장 상태가 호전됐다고 의사가 통보한 아침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잘하는 딸 지은아, 제가 속삭이는데 그날 지은이의 미소는 내 인생의 암울한 시절의 희미한 빛이었다. 그렇다고 모두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없는 세월이 돈이나 사과만으로 쉽게 보상되지 않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느낄 때가 있다. 한 번은 사적인 대화에서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모든 것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오랫동안 침묵한 후 나는 무서웠다고 말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아버지가 나를 다시 다치게 할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내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가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은과 자선센터가 있는 새로운 삶은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나는 그들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드는 법을 배운다. 작은 행복은 제가 일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찾은 곳입니다. 제 아픈 과거가 미래를 위한 빛이 되어준 곳이죠. 비록 앞길이 길고 울퉁불퉁하지만 나는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저는 지은이가 있고
학원에 아이들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선의입니다. 눈이 하얗게 쌓인 2024년 겨울 어느 날 마포 시내에서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과 기부옷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거기 서 있는 지훈의 수척한 얼굴, 피곤하거나 뭔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충혈된 눈동자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그는 낡은 외투를 입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시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다. 오래된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성벽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선희 씨,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훈 씨는 오늘 제 앞에 서야겠다는 큰 결심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고 그가 곧 말할 어떤 것에 대한 대답이 내 마음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양보했다. 사무실 작은 나무 의자에 앉은 지훈은 벽에 걸린 지훈과 찍은 사진부터 게시판 가득 붙어있는 센터 개발 계획서까지 사방을 둘러봤다. 아마도 그는 내가 그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길을 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선희야,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라고 그는 손을 꼭깍지 끼며 시작했다. 내가 떠날 때까지 지은이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 그는 계속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루도 엄마와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다 잃었는데 내 인생에 너와 지은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그걸 왜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지은이 숨을 죽이기 위해 싸워야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목소리는 높지는 않았지만 그를 고개를 숙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당신은 멍청했어요. 지훈이 속삭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부터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돌아가고 싶어 모든 것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선희야, 나에게 기회를 줘. 나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곳은 여전히 눈이 살랑살랑 내리는 곳이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바람소리에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지훈을 돌아보며 미소를 짓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지만 내 마음을 바꿀 만큼 깊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다. 지훈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자리가 없다. 내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계속 걸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지 않고 지은이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을 때 후회만 하는 아버지가 필요하지도 않다의 새로운 길을 찾길 바라지만 우리의 길로 되돌아갈 방법을 찾지 마세요.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벌떡 일어나며 안타까운 눈망울을 가득 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과했고 나는 그가 문 밖으로 나와 추운 겨울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 지은이를 데리고 자선센터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직 약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만큼 충분히 건강합니다. 나는 계단에 앉아 새로운 친구들과 놀면서 환하게 웃는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부서졌지만 지금은 이런 순간들로 마음이 치유된다.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이제 예전만큼 어둡지 않다. 빛은 과거를 붙잡거나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기대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나를 찾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퍼뜨리는 데서 온다. 눈 덮인 하늘을 우러러보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비록 긴 앞길이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지은이에게 바친 강렬함과 사랑 그 자체에서 빛을 찾았기 때문에 소박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행복의 빛이다.